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진짜 행복이 어디에 머무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성공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면 행복은 내가 얻은 것을 다시 원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은 이미 우리 곁에 햇살처럼 내려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몸은 고단해지고 관계는 서툴러지기도 하지만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도록 깊은 향기를 남기듯 우리의 삶도 숙성될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타인에게 꽃향기 같은 말을 건네며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나아지는 어른이 되어가는 길. 그 따스하고 지혜로운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오장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도록 향기롭다. 성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고 행복은 얻은 것을 원하는 것이다. 성공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일까? 아마 역사적으로 수많은 지도자가 모범으로 삼는 알렉산더 대왕일 것이다. 천하를 얻은 알렉산더는 어느 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마냥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소문이 자자한 빈 술통 속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갔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무척 궁금했기 때문이다. 디오게네스를 만난 알렉산더는 그에게 꿀같은 제안을 했다. 원하는 걸 무엇이든지 말하면 내가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말했다. 거기 서서 햇볕을 가리지 말고 좀 비켜 서주시오.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의 말에 자신이 졌다는 걸 알았다. 현명한 왕이기도 했던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의 대답에서 자신이 얻은 것은 행복이 아니라 성공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은 자신은 성공한 사람이지만 얻은 것이라곤 고작 술통 하나 한 끼빵. 그리고 햇볕뿐인 디오게네스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렉산더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짐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디오게네스로 태어나고 싶다. 성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고 행복은 얻은 것을 원하는 것이다. 성공하기가 어렵고 행복하기가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매년 수십 차례 집단 상담을 가던 대전 가톨릭 사회복지회 건물은 양지 바른 곳이었다. 2층에는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한 번씩 갈 때마다 그 층에는 몇 년 동안 변함없이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햇살 한 줄기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보며 싱글싱글 웃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천진난만한지 나도 따라 웃곤 했다. 그곳에서의 상담 일정이 가까워지면 이번에 그 청년이 없으면 어쩌나 은근히 걱정이 되곤 했다. 그 시설 이름은 햇살 한 줌이었다. 나는 그 청년이 그곳 자체라는 생각을 종종 했다. 햇살 한 줌에 부채살 같은 미소를 보이던 청년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곤 했다. 행복이란 내가 얻는 햇살 한 줌에 미소 짓는 것이다. 내가 얻은 것을 원하는 삶. 그 삶은 누구나 살 수 있고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기쁜 삶이다. 병들어 간신히 연명하는 사람은 날마다 죽는 것이다. 죽고 싶다. 이렇게 살아 뭐하나. 요양보호사였다는 중년 여성이 나와 상담실에 마주 보고 앉아 지난 10여 년간 간병하던 어르신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2가지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매일 살아도 살아있지 않은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니 남은 삶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 상담실을 찾게 되었다고 했다. 육체적 목숨만 부지하는 삶은 절반이 죽은 것과 같다. 사람의 삶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시작되고 유지되는 까닭이다.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 수시로 곳곳에 찾아오는 통증, 자꾸만 지워지는 기억들, 어쩌다 찾아오는 자식, 하루가 1년같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의미 없는 일상,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한 외로움과 고독, 나를 알던 모든 사람에게 잊힌다는 존재감의 상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잉여 인간이 되었다는 무가치감이 즐거운 사람은 없다. 늙은이는 죽음으로 다가가고 젊은이는 늙음으로 다가간다. 젊을 때는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한다. 하지만 누구나 나이가 들면 늙고 늙으면 아프며 아프면 죽는다는 이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느새 죽음은 몸의 병과 관계의 단절이라는 얼굴을 하고 내 곁에 파싹 다가온다. 젊은 시절부터 미리 그날을 대비해두지 않으면 느닷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앞에서 쩔쩔맬 수밖에 없다. 영국 흑작가 버나드 쇼가 남겼다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묘비명은 남 이야기가 아니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내 이야기다. 남은 생을 염려하는 여성과 나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이 들어서 해야 할 일은 혼자 잘 노는 연습이라는 게 우리가 내린 결론이었다. 모두 떠나도 떠나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이야기도 보너스로 나누었다. 밖으로 향하던 눈을 안으로 향해 나의 평생 친구인 나와 단단하고 사이좋은 관계를 만들기. 혼자서도 재미있게 고물고물 노는 법을 마련하기. 그나마 덜 죽고 싶은 삶을 만드는 젊은 날의 보험이다. 먹을 때는 씹지 않으면 안 되고 말할 때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걷지 못해 누운 채로 배변 주머니인 장루를 배에 차고 계셨던 구순 엄마는 누가 안으려 할 때마다 긴장했다. 행여 냄새가 날까봐 불안했기 때문이다. 어느 해 설에 할머니를 보러 온 중학생 손주가 학원에 갈 시간이 되어 헤어지기 전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말했다. 아이고 야야, 냄새 안 나나? 그러자 손주가 말했다. 할머니, 꽃냄새, 꽃냄새. 할머니 얼굴이 꽃으로 피어났다. 곁에 있던 부모와 고모 삼촌들 얼굴도 꽃으로 피어났다. 간병인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할머니는 기특한 손주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꼭 안아주었다. 손주는 말에 꽃향기를 남기고 나풀거리며 할머니를 떠나 문을 나섰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에게 엄마의 장루에서 나는 냄새는 꽃냄새가 되었다. 센스 있는 손주 덕분에 가족 모두 꽃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었다. 먹을 때는 씹지 않으면 안 되고 말할 때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조카가 생각하지 않고 할머니에게 네 할머니 냄새나요 라고 말했더라면 할머니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곁에 있던 우리 형제들도 얼마나 민망했을까.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고 꽃냄새라 말한 덕분에 할머니와 우리 형제 그리고 다른 손주들이 모두 행복해졌다. 중학생 조카의 이쁜 말은 할머니를 사랑하는 이쁜 생각의 산물이었다.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없다. 말은 잘하면서 남에게 배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각을 통해 잘한다. 똑같은 일도 이렇게 말하면 상처가 되지만 저렇게 말하면 감동이 된다. 내가 어릴 때 할머니는 말하기 전에는 늘 생각을 2번씩 하라고 했다. 당시에는 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하라고 하시는지 궁금했다. 어른이 되어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한 번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나머지 한 번은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게 할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2번 생각하고 말하면 꽃향기 가득한 말을 할 수 있다. 꽃 냄새 할머니는 지금도 한 송이 꽃으로 산다. 사랑은 우리를 향상시킨다. 60대가 넘어서도 사이좋게 사는 부부를 만난 적이 있다. 부부는 비결을 묻는 나에게 꼭 함께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영화 보는 걸 예로 들어 설명해 주었다. 우리 부부는 영화를 보러 가면 매진이 아닌 한 무슨 일이 있어도 보고 와요. 어떡해요? 동반석에 앉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 그렇군요. 어차피 같이 앉아도 영화만 보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좌석표를 사서 따로 앉아봐요. 부부는 함께 앉아 영화를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오래 산 세월이 가볍게 바꿔버렸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걸 같이 해서 따로 또 같이가 된다. 킁킁거리는 남편 숨소리가 신경 쓰여 영화를 제대로 못 보는 위험도 아내가 자꾸 사각거리며 옷매무새를 다듬는 소리의 대사를 놓치는 위험도 따로 앉아보면 없어진다. 각자 영화를 즐기고 다시 만나 어땠어? 난 별로였어. 난 좋던데. 뭐가? 하며 호기심 가득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부부는 시간도 공간도 같이 해야 한다는 강박은 형식적 사랑일 수 있다. 몸이 같이 있어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무늬만 부부일 뿐 진정한 부부가 아니다.
진짜 부부의 사랑은 몸도 마음도 다른 곳에 있을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고 각자 만끽한 느낌을 서로 나눌 때 찾아온다. 우리 부부는 주말이면 노트북을 들고 동네 단골 카페에 가 마주보고 앉아서 각자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보고 싶은 유튜브를 보고 책을 읽고 글을 쓴다.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싱긋 웃는다. 같이 있어도 따로 있고 따로 있지만 같이 있으니 부부 금실이 더 좋아진다. 부부 사랑은 모습만 달라질 뿐 점점 깊어진다. 겉모습에 찰랑이던 사랑은 속마음에 일렁이는 사랑으로 깊어진다. 두 사람의 사랑은 점점 사랑의 본질을 향해 다가선다. 서로의 다름을 깎아내리려고 애쓰던 미숙한 신혼을 지나 서로의 다름을 예쁘게 봐주고 받아주는 원숙한 황혼이 되면 사랑이 얼마나 사람을 나아지게 하는지 비로소 실감하게 된다. 사랑은 부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사랑은 늘 우리를 향상시킨다. 내가 차를 끌고 가야지 차가 나를 끌고 가면 안 된다. 제가 택시 운전대 잡은 지 40년인데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 손님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탈 손님은 어떻게 해도 타요. 그런데 안 탈 손님은 바로 앞에 갖다 대도 안 탑니다. 그래서 손님 있나 없나에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아요. 손님, 택시를 왜 운수업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부릅니까? 그날 운수 따라 손님 태우는 업이라고 운수업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의 바른 사람, 무례한 사람,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 별 손님 탓하거든요. 그걸 기사가 어떻게 고릅니까? 그냥 그때 운수 따라 모시고 가는 거죠. 머리가 백발인 70대 택시기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구구절절 오라 감탄했다. 기사님은 백미러로 흘낀 내 반응을 보더니 신이 나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저는요, 매일 아침 이런 생각으로 운전을 시작합니다. 내가 차를 끌고 가야지 차가 나를 끌고 가면 안 된다고요. 내가 돈 벌려고 차를 몰잖아요. 그러면 차가 나를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사고도 나고 건강도 버려요. 그런데 내가 차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천천히 안전하게 가게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돈도 따라옵니다. 아등바등 모나 안전하게 모나 버는 돈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운이 좋게 길거리 도인을 만났다. 우연히 만난 기사님 이야기에 묘하게 빠져들었다. 인생 선배의 뼈 때리는 말씀이었다. 내가 일을 끌고 가야지 일이 나를 끌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돈을 끌고 가야지 돈이 나를 끌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일 따라가 봤자 돈 따라가 봤자 나중에는 결국 건강 잃고 사람 잃는다. 이 결과를 생각해보면 손에 쥐는 이득에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손해를 본다. 50대에 접어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전에는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면 50에는 세상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다. 세상을 바꾸는 대신 나를 바꾸려 한다. 그러면 신기하게 꿈쩍도 하지 않던 세상이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살짝 모습을 바꿔준다. 세상에 순응하니 세상이 나를 기특하게 여겨 선물을 주는 것만 같다. 70대 택시기사님의 이야기 덕분에 20년을 아끼게 됐다. 내가 차를 끌고 가야 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게 남는 장사다. 나이가 들어 어른이 아니라 나아져서 어른이다. 저는 통합 사례 관리팀에서 근무하는데요. 일하다 보면 어르신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소통하기 제일 난처한 분은 대뜸 나이로 밀고 들어오는 분들이에요.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강의를 나간 자리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민원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 가운데 모두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민원인이 나이를 벼슬처럼 생각하고 공무원을 하대하는 노인들이었다. 수강생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봐도 되겠냐며 손을 번쩍 들었다. 얼마 전 일이었단다. 할머니 한 분께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를 설명해 드리는데 할머니가 버럭성을 내며 소리를 질렀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그 말을 듣고 사례관리사 공무원분이 한마디 했다. 어머님, 숨만 쉬어도 먹는 게 나이예요. 그럼 어머님보다 나이 많은 분이 와서 하라고 하면 하실 거예요.
나이 어린 공무원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은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이야기를 들은 수강생들은 일제히 손뼉을 치며 나도 앞으로 그렇게 말해야겠다며 기뻐했다. 나이가 많다거나 경험이 많은 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세월과 경험을 통해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인격이 나아졌느냐가 중요하다. 그 사람이 어른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겪어봤냐는 경험의 유무가 아니다.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배움의 결과 얼마나 나아졌느냐다. 이것이 어른이 되었는가 아니면 몸만 어른이고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에 불과한가를 결정한다. 마치 수많은 수술을 해봤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병을 더 잘 진단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수술 실력이 그대로인 의사를 실력 있는 의사로 부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숨만 쉬어도 먹는 게 나이다. 나이는 벼슬이 아니다. 벼슬은 어떻게 숨을 쉬었느냐로 판가름 난다. 나이가 들어 어른이 아니라 나아져서 어른이다.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찍 꽃을 피워 화려한 박수를 받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남들보다 조금 늦은 계절에 비로소 자신만의 향기를 완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늦게 피는 꽃일수록 그 향기는 더 깊게 배어들어 오래도록 곁을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갈증보다는 내가 가진 햇살 한 줌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를, 세월에 끌려가는 삶보다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꽉 잡고 나아가는 용기를, 그리고 단순히 나이 먹은 노인이 아닌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어른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건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꽃향기가 되고 당신이 보내는 혼자만의 시간이 내일을 살아갈 단단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노신사의 5가지 매력 자본. 캐서런 하킴 교수가 다음의 5가지를 충실히 실천하면 분명히 매력 자본을 갖춘 멋쟁이 노신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얼굴에 웃는 모습이 떠나지 않아야 한다. 웃읍시다. 항상 웃읍시다. 늘 웃는 얼굴을 하라고 했습니다.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매력 포인트라고 합니다. 캐서린 하킴 교수가 지하철의 경로석에 앉은 노인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노인들의 인상이 찌푸려져 있음을 봤다고 했습니다. 영국 지하철 풍경도 한국의 지하철 경로석 모습과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둘째, 마음에 항상 여유를 가지라. 이러쿵 저러쿵 따지고 가르치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 세상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것처럼 흉한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더라도 가르치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웬만한 것들은 모두 양보하여 웃으며 넘겨버리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야 멋지고 매력적인 노신사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 품격을 지키라.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매우 아주 기묘하지 않으면 가급적 삼가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건너목을 무단횡단하는 게 나이든 이에 특권은 아닌 것 같이 삼가해야 할 것은 확실히 삼가하라고 합니다. 음식도 알맞게 적당히 깔끔하게 드시고 음주하신 후에는 중언부언 삼가하시고 해롱거리지 말라고 합니다. 노인이라고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기적절한 유행도 외면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나이 드실수록 자신의 외모도 신경 쓰시고 가꾸고 다듬고 옷차림도 더 가꿔야만 한답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품격이 드러나도록 하여야 좋겠습니다. 넷째, 자신의 마음마당을 항상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향유하시라. 세상을 선한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삶을 관조하면 그대와 나 모두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표정이 따뜻해지고 언어가 따사로워지면 모두가 불쌍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다섯째,
오늘 하루를 만끽하며 살아야 한다. 과거의 일, 특히 왕년의 내가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슬픈 말이긴 하지만 노인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선언을 받고 살아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오늘 하루만 즐기라. 그래야만 멋져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유일한 사선 16년 대통령인 루즈벨트의 부인 엘레나 여사가 남편에게 남긴 수없이 많은 명 연설문 중 한 구절입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겠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그 어느 누구도 빚을 수 없는 예술 작품이다. 어제까지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일 뿐 오늘은 귀중한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현재에 충실하시고 만끽하십시오. 멋지게 나이 드시는 노인들의 특징. 강한 육체를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특히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모든 것 빨리빨리 지우시고 자신의 변해가는 모습을 편안히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평안하고 매력적이고 중후한 멋을 풍기는 것이라 생각하게 합니다. 삶의 참 자유를 찾으면 그분께서 창조하신 자연이 나에게 전해주는 속삭임도 들리는 듯합니다. 구맹주산. 한비자 외저설 우상편에 나오는 이야기로 춘추시대 술을 만들어 파는 장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되를 속인 것도 하지 않고 손님에게는 친절했고 술을 빚는 솜씨 또한 훌륭했다. 그리고 그곳이 술집임을 알리는 깃발까지 높이 세워두었지만 어느 날부터 술이 팔리지 않아 술이 쉬게 되는 것이었다. 이에 그는 뭐가 원인인지 원인을 찾아보고자 노력했지만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이를 이상하게 여겨 양천이라는 이웃 현자인 노인에게 자문을 요청했다. 그랬더니 양천이 와서 이곳저곳 세세하게 살펴보고 또 재료가 바뀌었는지, 물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방법이 바뀌었는지, 술맛이 변했는지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았지만 이상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마당으로 나오는데 대문 앞에 메어둔 개가 싸납게 짖는 것이 아닌가. 그걸 보고 양천이 무릎을 탁 치며 저 개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물어보니 얼마 전 누가 도둑 지키라고 주고 갔다 하니 문제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싸나운 개란다. 문 앞에 메어둔 개가 손님이 올 때마다 싸납게 짖어대니 손님이 겁이 나서 모두가 도망을 가고 술이 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이나 기관이나 어느 조직 할 것 없이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하고 문턱이 낮아야 하며 친절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청도 친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니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에서의 경청은 물론이고 전화 통화를 할 때의 비대면에서의 경청 모두가 상대에 대한 배려이고 나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친절 행위인 것이다. 첫 번째 이야기 속 노신사의 매력과 두 번째 이야기 구맹주산의 공통점은 결국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기 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술을 가졌어도 입구에 사나운 개가 손님을 쫓아내듯 아무리 화려한 경력을 가졌어도 찌푸린 얼굴과 훈계하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마당에는 지금 어떤 개가 매여 있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굳어진 표정과 말투가 소중한 인연들을 막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하루 사나운 마음은 잠시 풀어주시고 환한 미소와 따뜻한 경청으로 주변의 향기를 전하는 멋진 매력 자본가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칠천겁의 인연 부부. 해로 동열. 살아서는 같이 늙고 죽어서는 한 무덤에 묻힌다는 뜻. 불가에서는 부부가 되는 인연을 칠천겁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일겁이 4억 3,200만 년이라니 7,000겁이면 몇 년입니까? 부부란 4억 3,200만 년에 7,000번을 거듭하기 그 이전에 이미 부부로서 맺어졌다는 뜻입니다. 부부란 서로 믿고 의지할 때 진정한 가족과 가정의 안녕을 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젊을 때는 아내가 남편에 기대어 살고 나이가 들면
남편이 아내의 도움을 받으며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여보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보라는 말은 보배와 같다는 말이고 당신은 내 몸과 같다는 말입니다. 마누라는 마주보고 누워라의 준말이고 여편네는 옆에 있네에서 왔다고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귀한 보배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가면 어릴 적 친구도 이웃들도 친척들도 다 곁을 떠나지만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은 아내요 남편이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며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지 바라는 배필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 최근에 다퉜던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해 보라고 하자 아내가 대뜸 말했다.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초밥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도 한 번도 데리고 간 적이 없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아니 당신이 언제 초밥이 먹고 싶다고 했어? 하고 따졌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다. 어느 날 저녁을 먹는데 아내가 여기 가까운 곳에 초밥집이 생겼대 해서 남편이 그래? 요즘 장사가 어렵다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네 했고 며칠 후 다시 아내가 여보 오늘 그 초밥집 앞을 지나는데 제법 차가 많던데? 하기에 남편은 장사가 잘 되나 보네. 잘 됐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아내가 여보 내 친구가 그 초밥집 가서 먹어봤는데 아주 괜찮대 하자. 남편은 주방장이 괜찮은가 보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아내는 3번이나 초밥집 가자고 언지를 주었지만 남편은 못 알아들은 것이다. 남녀가 대화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사소통이며 사랑의 전달 수단이 되지만 사랑이 깨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남자는 말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여자는 말 속에 마음을 담아놓는다는 말이 있다. 남자는 사실만을 얘기하지만 여자는 공감을 원한다. 남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말을 하지만 여자는 마음이 위로받기 위해 말을 한다. 달 밝은 밤에 아내가 여보 참 달이 밝지? 하고 물으면 대부분의 남편은 오늘이 보름이잖아. 그러니 당연히 달이 밝지 하거나 달 밝은 거 처음 봤어? 하며 무안을 준다. 아내가 달이 밝다는 말은 당신과 걷고 싶다거나 당신과 커피 한잔 하고 싶다는 뜻인데 남편은 그 마음을 못 알아듣는 것이다.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이렇게 다르다. 괜찮아라는 말도 여자와 남자가 다르게 해석한다. 여자의 말 괜찮아는 썩 마음에 들지 않음, 별로 안 괜찮음, 다른 조치를 취해 달라는 뜻이지만 남자의 괜찮아는 정말 괜찮다는 뜻이다. 여자의 아니야는 정말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 말의 진실은 3번 이상 물어봐야 밝혀진다. 한 번만 물어보고 끝내면 매우 서운해한다. 그러나 남자의 아니야는 정말 아니다. 남편이 아이고 수첩 거의 다 써가네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들은 아내는 수첩이 필요함을 바로 캐치하고 며칠을 고민하여 수첩을 선물한다. 그러면 남자는 수첩 필요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놀라며 좋아한다. 여자가 TV를 보며 와 목도리 너무 예쁘다. 식사를 하면서 참 아까 나갔다가 목도리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 잡지를 보며 와 목도리 되게 싸다. 이렇게 여러 번 암시를 줘도 남편은 목도리가 아닌 향수를 선물한다. 남자는 직접 화법에 익숙해 여자가 간접 화법으로 목도리 이쁘다라고 말하면 그저 사족으로 들은 것이다. 여자는 매우 까다로워 보이고 남자는 엄청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은 여자 남자의 언어상의 특성 때문이다. 여자는 언어 특성상 빙빙 돌려 말하는 것이 배어 있고 남자는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얘기한다. 여자는 간접 화법을 사랑하고 남자는 직접 화법을 사용한다. 여자는 감정에 예민하고 감성적이며 남자는 외형에 예민하고 이성적이다. 아내가 집안일을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남편이 대답이 없거나 꿈을 대면 아내는 화가 나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한 번이라도 집안일 도와준 적 있어? 사실 이 말에는 혼자는 힘드니까 함께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감정이 담겨 있다. 하지만 남편은 한 번이라는 말에 감정이 상해서 이렇게 되받아친다. 내가 한 번도 안 했다고? 지난달에 한 건 뭔데? 그러면 이제 문제의 본질은 간데 없고 한 번 했냐, 두 번 했냐를 가지고 기나긴 다툼에 들어간다. 초밥이 먹고 싶으면 여보, 우리 동네에 좋은 초밥집이 생겼대. 언제 시간 되면 당신하고 가고 싶어라고 말해야 한다. 달이 밝지? 라고만 하지 말고 여보, 달이 참 밝네. 옛날에 당신하고 걷던 생각이 나는데 오늘 시간 어때? 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야 한다. 남자와 여자의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 서로 배려해주고 공감해주는 훈련이 필요하다. 사랑은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지 결코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촌년 10만 원. 여자 홀몸으로 힘든 농사일을 하며 판사 아들을 키워낸 노모는 밥을 한 끼 굶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았고 잠을 청하다가도 아들 생각에 가슴 뿌듯함과 온유월 폭염의 힘든 농사일에도 흥겨운 콧노래가 나는 등 세상을 다 얻은 듯해 남부러울 게 없었다. 이런 노모는 한 해 동안 지은 농사거지를 이고지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살고 있는 아들집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재촉해 도착했으나 이날따라 아들만큼이나 귀하고 귀한 며느리가 집을 비우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아들이 판사이기도 하지만 부잣집 딸을 며느리로 둔 덕택에 촌노의 눈에 신기하기만 한 살림살이에 눈을 뗄 수 없어 집안을 이리저리 구경하다가 뜻밖의 물건을 보게 됐다. 그 물건은 바로 가계부다. 부잣집 딸이라 가계부를 쓰리라 생각도 못했는데 며느리가 쓰고 있는 가계부를 보고 감격을 해 그 안을 들여다보니 각종 세금이며 부식비, 의류비 등 촘촘히 써내려간 며느리의 살림살이에 또 한 번 감격했다. 그런데 조목조목 나열한 지출 내용 가운데 어디에 썼는지 모를 촌년 10만 원이란 항목에 눈이 머물렀다. 무엇을 샀길래 이렇게 쓰여 있나 궁금증이 생겼으나 1년 12달 한 달도 빼놓지 않고 같은 날짜에 지출한 돈이 바로 물건을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용돈을 보내준 날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촌노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아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아들 가족에게 주려고 무거운 줄도 모르고 이고지고 간 한 해 거지를 주섬주섬 다시 싸서 마치 죄인이 된 기분으로 도망치듯 아들의 집을 나와 시골길에 올랐다. 가슴이 미어 터질 듯한 기분과 누군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통을 속으로 삭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금지옥녀 판사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왜 안 주무시고 그냥 가셨어요? 라는 아들의 말에는 빨리 귀향길에 오른 어머니에 대한 아쉬움이 한가득 배어 있었다. 노모는 가슴에 품었던 폭탄을 터트리듯 아니 왜? 촌년이 거기 어디서 자? 하며 소리를 지르자 아들은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노모는 나보고 묻지 말고 너희 방 책꽂이에 있는 공책한테 물어봐라 잘 알 거다며 수화기를 내팽기치듯 끊어버렸다. 아들은 가계부를 펼쳐보고 어머니의 역정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 있었다. 그렇다고 아내와 싸우자니 판사 집에서 큰 소리 난다 소문이 날 거고 때리자니 폭력이라 판사의 양심에 안 되고 그렇다고 이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사태 수습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 몇 날 며칠을 무척이나 힘든 인내심이 요구됐다. 그러던 어느 날 바쁘단 핑계로 아내의 친정 나들이를 뒤로 미루던 남편이 처갓집을 다녀오자는 말에 아내는 신바람이나 선물 보따리며
온갖 채비를 다한 가운데 친정 나들이길래내 입가에 즐거운 비명이 끊이질 않았고 그럴 때마다 남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기만 했다. 처갓집에 도착해 아내와 아이들이 준비한 선물 보따리를 모두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마당에 서 있자 장모가 아니 우리 판사 사위 왜 안 들어오는가 하며 쫓아나오자 사위가 한다는 말이 촌년 아들이 왔습니다 라고 대꾸하자 그 자리에서 장모는 도라루방처럼 굳은 채 서 있자 촌년 아들이 감히 이런 부잣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차를 돌려 가버리고 말았다. 그날 밤 시어머니 촌년의 집에는 사돈 두뇌외와 며느리가 납작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빌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 달부터 촌년 10만 원은 온데간데 없고 시어머니의 용돈 50만 원이란 항목이 며느리의 가계부에 자리했다. 현관문 비밀번호가 같은 집의 행복. 둘째 며느리 집에 갔다가 나는 가슴 따뜻한 며느리의 마음을 느꼈다.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우리 집하고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아파트 뒷동에 사는 큰아들네도 우리 집하고 비밀번호를 똑같이 해놓았다. 엄마가 오더라도 언제라도 자유롭게 문을 열라는 뜻이었다. 지금은 워낙 비밀번호 외울 게 많아 헤맬 수 있기 때문이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참 좋았는데 작은 아들네도 같은 번호를 쓰는지는 몰랐었다. 그런데 그 사소한 것이 나를 그렇게 마음 든든하게 만들었을까? 언제 내가 가더라도 마음 놓고 문을 열 수 있게 해놓은 걸. 그 마음이 어느 것보다도 기분을 좋게 했다. 우스갯말로 요즘 아파트 이름이 어려운 영어로 돼 있는 게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그랬다는 말이 있다. 설마 그러랴마는 아주 헛말은 아닌 듯한 생각도 든다. 결혼한 아들 내 집에 가는 일. 김치를 담가서도 그냥 경비실에 맡겨두고 오는 것이 현명한 시어머니라는 말은 누가 만든 말일까? 그런데 엄마가 오실 때 그저 자연스럽게 엄마 사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라고 만든 두 아들 내 집 비밀번호. 그것만 생각하면 가지 않아도 든든하고 편하다. 그건 아들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두 며느리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가화만 사성에 얽힌 이야기. 어느 두메 산골 마을. 한색 씨가 시집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루는 밥을 짓다 말고 부엌에서 안절부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남편이 이유를 물으니 밥을 태웠다는 것.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오늘은 내가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했더니 부족해서 밥이 탔다며 이것은 모두 자기의 잘못이라며 부인을 위로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감격하여 더 눈물을 쏟았습니다. 부엌 앞을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시아버지는 내가 너무 늙어 근력이 떨어져서 장작을 잘게 패지 못했기 때문에 화력이 너무 세서 밥이 탔다고 아들과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그때 이 작은 소동을 들은 시어머니가 와서 이제 내가 늙어서 밥 냄새도 못 맡아서 밥 내려놓을 때를 알려주지 못했으니 자기 잘못이라고 며느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가화만 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모두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고 또 자기가 잘못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남을 위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가운데서 화목이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화려한 말이 아닌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하나, 가계부 한 줄, 밥 한 끼에 담긴 따뜻한 마음. 그것이 모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 가족에게 남이 아닌 나의 부족함을 먼저 살피고 따뜻한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은 준비가 아니라 행동이다.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단순히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작은 행동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미래의 어느 순간 준비가 완벽히 갖춰졌을 때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기다림 속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 손끝에서 행동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행복은 우리 일상의 작은 선택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또는 스스로를 위한 작은 산책을 즐기는 것. 이처럼 소소한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을 행복으로 가득 채웁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삶을 형성하며 그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준비가 완벽히 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더 큰 좌절감과 불안 속으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준비를 하지만 정작 그 언젠가는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속에서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기보다는 현재의 순간을 즐기며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행복을 만들기 위한 행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행동들이 모여 더 큰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 하루 일과를 끝내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 친구나 가족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을 만들기 위한 행동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과 배려는 그들에게 큰 행복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우리에게도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만난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사회를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행복을 위한 행동은 우리의 마음가짐에서도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상을 바라보면 사소한 일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쓰고 걷는 것조차도 새로운 경험으로 받아들여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행복을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시 외곽의 작은 마을에 김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의 집은 아담한 정원이 딸린 한옥이었다. 고즈넉한 마을에서 그의 집은 특히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김노인은 매일 아침 정원의 작은 연못가에 앉아 새들의 지저귀를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그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김노인이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느라 바빴다.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준비와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언젠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매일 늦게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그는 때로는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노인은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었다. 병원에서의 긴 투병 생활 동안 그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건강이 허락되지 않을 때야 비로소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투병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노인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기로 다짐한 그는 매일의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정원을 돌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지나가는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친구들과 함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 하루를 마치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김노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김노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웃들에게도 조언을 해주곤 했다.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준비가 완벽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노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의 말처럼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작은 행동 속에 숨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김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작은 행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김노인에게 찾아와 말했다. 할아버지, 저희도 이제부터는 작은 행복을 찾아가며 살기로 했어요.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하루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기로 했답니다. 김노인은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의 작은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했다. 김노인의 삶은 그 자체로 행복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먼 미래의 행복을 기다리지 않았고 매일의 작은 행동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 행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 그의 이야기와 행동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들도 김노인처럼 작은 행동 속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 김노인은 여전히 아침마다 정원의 연못가에 앉아 새들의 지저귀를 들으며 차를 마신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느낀다. 행복은 준비가 아니라 행동이라는 그의 철학은 이제 그의 삶 자체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진리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 또한 행복을 찾도록 도왔다. 그의 삶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김노인의 철학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는 늘 말하곤 했다.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김노인의 말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로 남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결국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듭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 행동으로 옮기며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은 준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작은 행동을 시작해 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친절이 큰 기쁨을 가져온다. 일상 속 작은 친절한 행동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며 작은 순간들을 놓치곤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친절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작은 친절이란 길을 가다가 마주친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일상 속에서 불러일으키는 기쁨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영향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작은 친절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먼저, 작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줍니다. 친절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행복감을 증진합니다. 또한 친절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한 행복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예를 들어 지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미소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들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친절을 받는 사람은 그 순간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들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며 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작은 친절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회사에서 동료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것,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친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친절은 나 혼자만의 행복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열어줍니다. 한편, 작은 친절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족 간의 작은 배려와 친절은 그들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친구 간의 작은 친절은 오랜 우정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주며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를 지지해주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친절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하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또한 작은 친절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친절이 넘치는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게 되며 이는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 간의 작은 친절은 그들이 서로를 더 잘 알게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협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결국 작은 친절이 가져오는 기쁨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친절이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밝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친절은 마치 돌고 돌아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이 다시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낙엽이 지는 가을날, 조용한 마을의 작은 집에서 한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할아버지였다. 그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 그 속에서 작은 친절의 힘을 깨닫게 되었다. 박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힘든 농사일을 하며 살아왔다. 그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은 그의 일상이었다. 비록 힘든 날들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늘 친절한 미소를 지어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에 앞장섰다. 어느 날 박할아버지는 장터에서 우연히 낯선 소녀를 만났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다. 박할아버지는 소녀에게 다가가 무거운 짐을 들어주며 말을 걸었다. 아가씨 어디 가는 길이요? 내가 도와줄까? 소녀는 망설였지만 박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을 열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소녀는 박할아버지의 작은 친절을 기억하며 자주 마을을 찾았다. 그녀는 박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그를 자신의 할아버지처럼 따르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 또한 박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를 존경했다.
그의 작은 친절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그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 세월이 흐르며 박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었고 그의 몸은 예전처럼 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작은 친절을 베풀며 살아갔다. 그의 작은 행동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들 또한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다. 박할아버지가 심어준 친절의 씨앗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다. 박할아버지가 어느 날 아침 밭에서 일을 하던 중 무릎을 다쳤다. 그는 힘들게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상황을 알고 하나둘씩 그의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박할아버지를 위해 음식을 가져오고 그의 바치를 대신해주며 그를 도왔다. 박할아버지는 그들의 도움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고맙소. 여러분 덕분에 나는 참 행복하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박할아버지는 병상에 누워있게 되었다. 그의 주위에는 그가 베푼 작은 친절의 씨앗들이 자라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박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를 위로했다. 박할아버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작은 친절이 큰 기쁨을 가져온다. 여러분도 언제나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길 바라오. 박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작은 친절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널리 퍼졌다. 사람들은 그의 삶을 기리며 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다. 그가 남긴 작은 친절의 씨앗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라났고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아갔다. 그렇게 박할아버지의 작은 친절은 세상을 밝히는 큰 기쁨으로 남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작은 친절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들의 일상 속에서 작은 친절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박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을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갔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를 항상 기억하며 매일매일 친절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친절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작은 친절이 큰 기쁨을 가져온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우리 모두의 삶을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언젠가를 기다리며 오늘을 견디고 있지는 않나요? 행복은 준비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박할아버지의 작은 친절이 마을을 바꾸었듯 여러분의 작은 시작이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위해 혹은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행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